청명한 겨울 날씨입니다만 나라는 안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자유인은 위기의 백척간도에서 있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없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긴급 진단과 신청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앉아주십시오. 기자회견, 간략한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은 공수처 합법 통과, 운동을 비례제재 통과, 국회의 민주주의 최고의 보루인 입법부가 입법 침이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또 어제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담당할 검찰 조직이 법을 담당하는 독재의 무자비한 인사정행으로 정의를 척결했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킬 조직이로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한국자유회의가 현 시국을 놓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성찰하는 행사를 하다가 이 상황에서 시국 진단과 입장이 발표되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모으고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여러 기능들을 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와 계십니다. 노재봉 저희들은 올해가 만 8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매일 일어나는 매순간 일어나는 정치 현상을 정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공부 모임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시대를 진단하고 또 입장을 발표를 하고 특히 탄핵 정국이 한참 광란으로 치닫을 때 2017년 1월 23일 한국자유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추종 세력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걸 우리 사회에 밝혔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추종 세력이 아니라 전체주의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수천과 공포와 그 다음에 테러관이 남아있습니다. 망국의 길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긴급 진단과 성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지막에 성원을 채택할 건데 몇몇 젊고 50 있는 분들이 지성인들이 역사와 정치와 또 대한민국 체제와
그다음에 북한의 문제와 그리고 국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국을 진단하고 청중들께서는 나중에 근로에서 간단한 질문만 받는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선언문 낭독자를 소개하여 선언문을 기록하겠습니다. 저기 유광호 박사님, 강남주 필님 나오십시오. 유광호 박사, 도윤 위원님 나오시고, 김정인 박사 나오시고. 유광호 박사는 역사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동인 그리고 박정희 시기의 역사 관심 취 이런 이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개인 위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명 박사는 지금 자유일보의 주필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사나 국가기관에서 그걸 하다가 이 시국을 방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놓고 자유의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광호 위원은 대한민국의 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나 여러 태극기 집회에서 감동스러운 영상을 나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모임의 총장을 맡고 30년을 맡고 있는 도윤 씨입니다. 북한의 속에 미친 반디 작가의 피해 절규를 소설과 시를 원래 비밀리에 갖고 와서 국제적으로 번역하고 또 한국에도 책을 번역했습니다. 전 세계 몇 개 국가죠? 30개 국가에서 번역되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잠잠합니다. 김정인 박사 잘 아시죠? 탁월한 정치 분석을 하고 단순히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지정학과, 경제와 정치를, 국제정치를 엮어서 특히 중국이 가지고 있는 허상과 중국의 악마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정말 리얼하게 잘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입니다. 저도 이제는 목숨을 걸고 기존에 나왔습니다. 각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저도 간단하게 먼저 시국 진단에 대한 의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 시국의 진단 3년 전 한국정부에서 한국 자유개인은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 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인민의 정치의식을 보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고 정치적 광란을 틈타고한 한국의 전체주의 주전 세력은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촛불혁명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촛불 정부의
혁명의 타도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한국인은 문재인 정권이 행한 혁명적 파괴의 경랑에 휩싸여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문재인이 말하는 그 세상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세상은 바로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적폐 청산은 바로 정치적 숙청을 의미했습니다. 종북, 순중 정치력은 자유민주주의의 문명과 번영의 세계를 이탈하여 독재와 노예, 반문명의 전체주의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주의적 포퓰리즘은 권력에는 무한한 특권과 반칙 범죄를, 국민에게는 공포와 노예의 길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세금 약탈과 선심성 재정 난발로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문재인 정권은 관제언로 여론과 통계를 조작하여 여론의 폭정을 이루었으며 홍위병 판사들을 동원하여 사법부를 권력의 신으로 전락시켰다. 얼마 전 반헌법적 국가 파괴적 공수처법의 통과와 함께 자유민주공화국의 헌법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률마저 유리된 상태로 1930년대 나치 총통제의 악몽을 꾸게 된 것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국가는 그 합리성으로 온당 국민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번영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력이 독재의 정렬로 국가를 전체주의로 몰고 가면 국민은 저항으로 이를 추방하는 것이 20세기에 확인된 역사의 결이었습니다. 전체주의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단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평양은 전체주의를 넘어서 사교 영성교적인 악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문명에 합류하다가 다시 선회해서 디지털 전체주의로 반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용한 그리고 개헌한 총선혁명이든 아니면 국민의 직접 행동이든 문재인 전체주의 추적 세력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자유의 전선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선봉에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국민은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너희가 공산당이냐? 너희가 나치냐? 문재인은 총통인가? 문재인 대통령 직접 답하시오. 자, 순서대로 유광호 박사님 전달해 주십시오. 예,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광호입니다. 저는 오늘 역사와 현재, 그러니까 역사로서의 현재와 위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와 현재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한 4가지 정도 연관점이 나올 것 같아요. 우선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인간이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성, 가능성, 그리고 역사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인간의 실행 그 행위의 결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이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토양과 이전 역사적 여건의 레일에 상당히 규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정치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 1930~40년대에 이미 이 전체주의의 그 지독한 체제적 해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갈파하고 있었던 1984의 저자 영국의 조지 오웰 씨의 입장입니다. 그는 이렇게 파악했죠. 현재를 통제하는 자와 과거를 통제한다. 그런데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한 정치 그리고 혁명 세력의 정치 메커니즘, 권력 메커니즘을 폭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세력, 특히 혁명적인 현상 타파를 도모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1984에도 보면 매일매일 역사를 새로 고쳐 쓰고 있죠. 그건 이미 역사가 아닙니다만 체제 전복을 위해서, 즉 혁명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정체성 내지는 국민 정체성의 문제가 발현하게 됩니다.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역사관을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데서 성립하고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변개하려고 하고 전복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대한민국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와 역사를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자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데자뷰.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또는 믿을 만한 역사로서 적혀있고 공인되어 있는 현상이 지금 오늘날 현재 그대로 반복 전개되고 있는, 즉 재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과 파악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까지, 즉 건국과정 3년 중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때 바로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좌우합작 통일정부를 수립하자 라는 정치 선동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민중들도 솔깃한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 인간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바로 그 민족 이름 아래 민족 통일정부 수립을 선동했던 자들이 당시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좌경 세력들, 그리고 이른바 중간파 기회주의자들이 거기에 같은 진영을 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시피 이른바 가장 상위의 정치 체제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는 그야말로
빙탄 불상용의 관계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을 합작을 해서 어떤 제3의 무엇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기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도 해방 공간에서도 공산, 한반도의 공산화가 아니고서는 통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 사실 성립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었습니다. 봅시다. 지금 바로 이 순간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 캠페인, 그리고 정치 공작 작업들이 바로 이 민족 이름 하에 남북이 체제가 화합하고 통일을 해나가자고 하는 현 집권 세력의 행태가, 선동이, 공작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러면은 이전에 70년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 다시 쓰러졌다가 또 만들어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년을 계속 해온 일이다. 네. 다른 측면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현상의 시작과 그 지속성을 인식 못하는 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연관해서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교조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이냐면은 전교조가 출범을 할 때 그때의 초심, 첫 마음가짐은 참교육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옳은 생각이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변질이 돼서 지금 저렇게 종북 좌익 세력의 선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중요한 논평가들도 이런 식의 논평을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교조를 준비할 때부터 좌익, 교사, 지식인, 혁명꾼들이 대한민국을 좌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점차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도 소위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력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문화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자기의 정치를 가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복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성격의 혁명운동이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체제 전복 활동이라는 것은 역사를 전복해야지 이루어진다.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현재 채택해 왔어요. 그래서 문재인도 지금 신년사에서조차도 6.25 지금 70주년이 되는 해임에도 일정 고론을 안 하죠. 그 대신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모토하에 광주 사태의 숭고한 정신을 기린다. 그리고 김정일의 통일 전선이었던
6.15 남북 공동성원을 기념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그의 북한의 남한 공산화 전략, 악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을 그들이 사상적, 전략적 기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이용한 그들의 공작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분명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이고 지금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의원님. 대한민국 체제 문제. 예. 네. 체제 문제에 대한 얘기는 조금 여러 가지 현재 시국과 관련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념, 체제, 뭐 이런 어떤 기조 문제를 떠나서 요즘 문재인 정권, 문재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문재인이 그 윤석열 총장을 임명을 하면서 작년이었죠? 작년 맞습니까? 작년 언제쯤에 재작년이었습니까? 작년 예. 그때 중반쯤 됐던 걸로 압니다. 일제히 보도가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해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이미 그 조국 수사 때 이제 저들의 행태가 다 보였지만 오늘 이제 일제히 보도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손발이 다 잘렸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문재인과 이 문재인 정권을 보면 대체로 모든 분들이 비슷할 겁니다. 거짓말을 떠올릴 겁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정권의 사람들, 지금 현재의 행태가 그들이 옛날부터 소위 이들이 이제 간판으로 삼고 있는, 전매특구로 삼고 있는 민주 뭐 이런 거하고 어울리는 바가 좀 느끼시십니까? 전혀 아니죠.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의 오늘 그 일제히 전 언론들의 이런 어떤 반응들이 이제 뭐 이리저리 할 것 없이 스펙트럼들이 좀 있습니다만 반응이 일제히 비슷하게들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걸 통속적으로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다. 이거 뭐 독재 정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박하게든 정교하게든 어떻게 표현을 하든가 간에 저는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몰랐더냐? 몰랐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누누이 공석 혹은 사석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반응은 한결같이 이랬습니다. 너무 심하다. 저보고 한 얘기들은 어쩌다 그렇게 사람이 변했냐. 이렇게 반응들이 왔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몰래 이렇다. 제가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바로 저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거친 표현이 돼서 배격하고 안 쓰고 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썼습니다. 빨갱이라고. 빨갱이들이 그렇습니다. 6.25를 해방 공간에서 6.25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내리에 통념에 굳어진 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갱이 하면 떠올리는 게 어떤 겁니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죠. 끝없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가장 진지하고 성실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이들의 본질입니다. 개인도 그러하고 그 체제도 그러합니다. 북한의 공식 국명이 어떻게 됩니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 인민공화. 관계가 있습니까? 북한 체제가? 그렇습니다. 이 꼴이 한국에서 지금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질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쇠락하고 타락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예정된 타락입니다. 예정된. 이걸 직시하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좀 거칠게 표현들을 종종 해왔습니다만 저들 세력, 이 문재인 세력, 이 종북 좌빨 세력들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상대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연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법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정작 당사자들도 심상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의당에 정의 없는 정의당에 그 심상정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슷한 게 있는 나라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중공입니다.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공에도 한국의 검찰과 비슷한 그 이미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감찰위원회를 또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중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검찰 비슷한 인민검찰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정치공학적으로 다스리고 장악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 무기로서 감찰위원회를 만든 거였습니다. 그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구조가. 이겁니다. 저들은 말도 안 되는 탈법적 행위를 하면서도 자신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개혁입니까? 아니지요.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해서 거기에 따라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중공의 감찰위원회가 똑같은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자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모델로 하고 있는 것은 KGB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러시아 혁명 직후에 전 러시아 비상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체카라는 게 있었습니다. KGB의 소련 비밀경찰의 원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흉내낸 것은 제정 러시아 시대 때 오크라나라는 비밀경찰이 또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이 악명이 높았다고 하지만 체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체카가 잡아들인 숫자는 오크라나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이 잡아들인 숫자의 10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적결 처분권을 가졌습니다. 제정 러시아의 비밀경찰이라고 하지만 체포하고 재판의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나 체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절차 없이 처벌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지금 선거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4.15 선거는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례한국당 선거법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을 때 이랬습니다. 비례한국당,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저들이 한 방 먹은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도 당황하는 것 같다. 이런 진단들, 반응들이 나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 된다. 선관위에서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극에 달하여 저들을 선거에서 패배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됐다.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년 10월 혁명 직후에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10월 혁명, 10월 쿠데타입니다. 강제적으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볼셰비키들이. 그러고 나서도 선거가 있긴 했습니다. 재헌의회 선거, 예정되고 준비됐던 선거를 했습니다. 그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얻은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 진 겁니다. 맨세비크보다 못했어요. 가장 많은 의석을 얻은 것은 사회혁명당이라는 당이었습니다. 볼셰비키 당이 아닙니다. 과반 넘겼어요. 볼셰비키는 4분의 1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좌절이 됐습니까? 권력을 내놨습니까? 아닙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됐습니다. 소집한 첫날, 그 재헌의회를 소집한 첫날 바로 해산시킵니다. 바로 해산을 시켰습니다. 첫 모임이 해산 모임이 됩니다. 레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 노름에 지나지 않는 이따위 의회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끝입니다. 설마 한국에서도 그럴까라고요? 여러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빠지는 애국진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차이들이 있고 불만이 있는 이런 세력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로 일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통합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얘기 나오고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맞설 수 있을까요?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못한다고요? 저들은 정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화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난폭한 혹은 그런 형태로 들어붙습니다. 난장판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쭈삣쭈삣 물러섰습니다. 쭈삣쭈삣 물러섰습니다. 탄핵 때, 가장 가까이 탄핵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체제와 헌정을 수호해야 될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아닙니다. 굴복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탄핵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지요. 만약에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어쩌면은 봉기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날지 몰랐던 것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무서워서 겁이 나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은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워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여 저들에게 겁이 나서 굴복을 했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쭈삣쭈삣 물러서고 있습니다. 그때 죄를 지었던 자들이 반성 하나 없이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요? 통합이라고 하지만 그 뜻이 뭡니까? 나는 그때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계속 정치적으로 살아남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살아남을 궁리만 해요.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단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합니다. 통합 단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러서면 되지 않습니까?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적어도
기꺼이 이번에는 그때의 책임을 통감하며 나서지 않겠다고 하면은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왜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왜 국민들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양심을 가진 정상적인 국민들을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꼬장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리고 격앙을 금치 못하는 이 문재인 정권이 또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놀아놔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의당과 통합을 해서 정권을 잡았습니까? 저들이 통합을 합니까? 통합을 했습니까? 그들이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정권을 뺏어갔습니까?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보수 우파 진영은 정반대로 임하고 있습니까? 쭈삣거리면서 비겁하게 비열하게 책임 안 주고 뒤로 숨고, 그리고 겁을 내면서 뒤로 조금씩 물러서고, 이렇게 하면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스스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긍지를 가져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제와 헌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의가 더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쭈삣쭈삣 물러서면은 그대로 밟힙니다. 의석을 총선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래서 곧바로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준비를 또 할 겁니다. 절대로 총선에서 지지 않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일찍이 경고하고 예고했었습니다. 절대로 총선을 그냥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다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밟아버릴 준비를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다 성공을 하게 될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패배주의에 젖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을 먹고 쭈삣쭈삣 물러서게 되면 밟혀버립니다. 폭동의 준비를 하고 달라붙으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반문연대라는 취지, 대통합, 저들의 말도 안 되는 난행을 끊기 위해서 단결하자, 이해합니다. 좋은 뜻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이 적어도 책임을 져야 되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몇몇이라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은 단결은 이루어집니다. 무분별한 단결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통합이 아닙니다. 그건 통합도 단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패배입니다. 겁이 나서 쭈삣쭈삣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면 집니다. 국민들은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도 세력으로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태를 또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한국당에 당부합니다. 한국당 불만 많습니다. 도대체가 보이는 모습이 이게 살아있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좀비 정당이에요. 좀비 정당.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세요. 결기를 가지고 치열하게 맞서 싸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통합의 단결의 대상조차 안 되는 사람들과 그러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협박하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 자, 100번 양보해서 제안합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경선 거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뭘 공짜로 그냥 공천 보장하라 이겁니까? 말이 됩니까? 책임지고 그냥 못하겠다라면 경선이라도 거치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김무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 경선을 못하게 해서 문제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세요. 그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게 불만이었다면서요. 자, 이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한국은 쉽게 망할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서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비열한 태도로 겁을 먹고 쭈삣거리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교적 비유를 하자라면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반성할 사람 반성하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세요. 물러날 사람 물러서세요. 그러면은 통합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직설 감동적입니다. 우리 도의원 총장 조금 간단하게 10분 내려주십시오. 예, 방금 우리 이광호 선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무성 이야기는 나왔는데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 이름을 들먹이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앞에 계시는 우리 노재봉 전 국무총리께서 저희들 모임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한국 자유회의는 지식인들의 모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식인이라는 것은 머리에 지식이 많고 학력이 높아서 스펙이 많아서 그래서 불리는 단어가 아니라 지식인은 국민의 아픔 그리고 고통 그 분노를 나의 아픔, 고통, 분노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각오로 오늘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왔고요. 저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말씀 간단하게 올릴까 합니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 2월 8일 날 황해북도에서 출발했던 6가구의 주민 총 13명 플러스 또 6가구 해서 22명의 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어린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3시간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냈죠. 기억하시죠? 2019년 11월 2일 또 배 한 척이 납포가 됐는데 바로 이들을 살인범이라는 누명으로 재갈을 물려서 또 북송시켰습니다. 또 그 앞전에 있었던 흥진호 사건 기억하실 거죠?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일본 초계기 사건. 그때도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탈북배를 바로 그냥 북한을 인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함이든 해양 관련된 구축함이 출발을 해서 그들을 바로 돌려보내려 그러니까 바로 그 일본 초계기가 가까이 오니까 못 오게 레이더를 조종한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요. 사실 북한과 중국은 이 조중 형사협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탈북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서 탈북인으로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되면 북한은 그들을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중국 공안에 통보합니다. 이들은 살인자요, 마약 범죄자이기 때문에 신속히 체포해달라. 그러면 조중 형사협약에 의해서 중국 공안은 전국에 특히는 동북 삼성에 그들의 전단을 뿌리면서 체포를 해서 북송을 시키게 되죠. 저희들이 볼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비밀 협약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 정권은 잃어버려서 곧 이제 출범하게 될 이명박 정부를 눈앞에 두지만은 그때까지 청와대에 앉아 있었던 노무현 정부 22명의 우리 탈북인들 그 가족들을 북송시키고 2019년 문재인 또 이들을 재갈아물려 북송시키고 바다로 들어오는 모든 지금 탈북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북송시키고 있는데 비밀 협약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 무조건 이유도 따지지 말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송시키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반대한민국 세력이고 척결해야 될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너무나 가슴 아프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사실 지금 국가보안법 이야기,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나옵니까? 그 이야기가 쏙 들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있어나 마나한 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애들이 전략을 바꿨죠. 지금 간첩 잡지 않지 않습니까? 간첩 잡으면 아마 대공 관련된 수사기관들 그 다음에 승진에 상당히 지장이 있거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검찰 인사만 문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지 국정원 인사 벌써 났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 인사를 했다가 또 강아지가 지 말을 잘 들어야 주인 말을 잘 들어야 했는데 자기 손가락 물까봐 그것도 지금 언론들이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반역 정권이 지금 된 상황입니다. 아주 나름대로 교묘하고 기만적인 그런 정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인식들을 분명히 좀 해야 되겠고요. 지금 북한의 상황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북한은 결국 멸망이냐 아니면 개혁 개방으로 정상적인 사회로 합류가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결국 전자죠.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 멸망의 길을 멈추고자 이 남한의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분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분노감, 이런 슬픔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이제는 저항으로서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다지고 오늘 이 선언 행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순서는 강명한 박사가 먼저 할 거였는데 주피는 하면 마지막에 결론을 해주시고 안 됩니다. 지금 결론은 우리 김 박사가 해야 돼요. 그러면 강명 박사님. 예, 소개받은 강량입니다. 무슨 뭐 주필이라 그러니까 좀 거창해 보이는데 작년 12월 31일부로 국가기관 우리 조 교수가 말을 해버려가지고 좀 곤란한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사퇴하고 이제 민간인 신문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세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 보답하기 위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헌신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쪽 동네에 소위 데이터 컬렉터가 있는데 강량하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같이 나가버리면 빨간불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그냥 국가기관이라 하시고 강량 자유일보 이렇게 이제 좀 써주시면은 제가 뭐 겁이 나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등장하자마자 이 딴지 걸리고 뭐 이렇게 꿀밤 맞고 이러면은 좀 곤란하니까 조금 인터벌을 갖도록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정말 열심히 지금 주필이든 왕필이든 뭐 봉사를 하고 있는데 9일 됐습니다. 지난 9일 동안에 제가 자유일보의 칼럼을 하루에 2개씩 20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김정민 박사가 좋은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 얘기는 조금만 할 건데 저의 머릿속은 자유일보에 들어가 보시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소위 연구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막 옆에서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위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이 적응이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민 박사도 좀 동생 형 동생하고 지냈는데 2012년 그 몽골리아 울란바토르 다이얼로그에서 정부간 회의에서 만나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학자입니다. 학자인데 지금 뭐 거의 자유전선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한국인의 정치 이념이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긴 얘기인데 짧게 그냥 몇 가지 그 정치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4.15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냐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국 헌법을 보면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 건국 대통령께서 헌법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조화롭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위 자유주의 같은 경우도 얼마나 이제 그 깊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정치 철학이 들어있냐면은 자유주의자 그러면은 이제 17세기 존 로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에 보면 존 로크가 한 생명권, 그 다음에 자유권, 그리고 개인의 행복 추구권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존 로크는 1688년 명예혁명을 위해서 이론적 담론을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존 로크의 그 자유주의로는 그 후에 미국 그 독립선언문에서 그리고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17세기가 자유주의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자유주의가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고 자유주의로에 가는 인간의 발전 과정은 800년도 더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15년 존 왕, 로빈 후드로 잘 아시죠? 존 왕에 대해서 시민과 귀족들이 대표 없는데 무조건 과세하지 마라 라고 마그나 카르타를 냈던 그 전후부터 소위 자유주의로의 길은 계속돼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시민혁명,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입헌군주제 이렇게 해서 계속 발전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정말 엄청난 철학적 깊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주의를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서 성경을 다 외우셨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셔가지고 석사 박사를 하시고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체화하시고 생활화하셔서 그 뜻깊은 내용을 한국에 오셔서 우리 헌법으로 맞춘 겁니다. 우리 헌법은 비록 식민지 국가에서 탄생한 헌법이었지만 선진국 헌법들보다 훨씬 더 내용이 좋았습니다.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드골 제후공화국 들어와서 소위 여성들의 참정권을 인정했어요. 1956년에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모델이 되고 있는 스위스조차도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여성 참정권을 1971년에야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헌헌법부터 남녀평등과 여성의 참정권을 다 보장하는 좋은 헌법을 유지하고 있고 좌우 간의 이념 대립이 다 격파되고 이런저런 정권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전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민주적 질서 헌법을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헌법이 지금 벼랑 끝 위에 서 있고 체제 전복이 지금 벼랑 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는가를 한번 따져보면 1987 체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논문 쓰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양심적인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데모를 주도하던 호원철폐하면서 데모를 주도하는 그 주요 세력들이 지금 완전히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주사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학문적 깊이가 있거나 똑똑한 친구들은 절대 아니고 시키는 대로 딱 두 가지의 매뉴얼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탈리아 공산주의 창시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의 세 가지 이론입니다. 하나가 진지론이고 하나가 기동전이고 속도전 그리고 하나가 시민단체를 통한 합법적인 전복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나 농촌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체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각 사회 진영에 다 진출을 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하다못해 관료 집단까지 다 해서 때가 되면 정광석처럼 달라들어서 시민단체나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체제를 전복하라.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을 당했습니까? 유사하게 지금 간 겁니다. 이제 하나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우파 철학자이신데 그러니까 소비에트가 출범되자 헝가리에서 독일로 이주하셨고 독일에서 히틀러가 등장하자 히틀러를 피해서 영국으로 가셔가지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미스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여생을 마친 칼 마나임이라는 선생입니다. 칼 마나임의 또 스승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막스 베버의 동생인 알프레드 베버가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쓴
이데올로기엔 유토피아에 보면 정치라는 것은 좌우 정치가들의 끊임없는 소위 투쟁 과정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좌파들이 잘하는 것이 소위 사회적인 이슈를 사회 규범화를 잘한다고 합니다. 어떠냐 하면은 무슨 큰 사회적 이슈가 나타나면 그 사회적 이슈의 본질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다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그 사회적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정치적인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고 그 정치적인 정당성을 계속 반복 학습시켜서 그 사실 자체를 소위 소셜 놈, 사회 규범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002년에 미순이 효순이 사건이 났어요. 이거는 미군들에 의한 장갑차 사건이었다. 교통사고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정부 탄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대중 정부 말기였기 때문에. 대신에 미군 철수 반미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쇠고기 광우병 사건을 봅시다. 이명박 정부죠. 바로 정권 타도 미군 철수 난리가 났어요. 이명박 씨가 청와대 뒷산에 가서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월호를 한번 봅시다. 물론 참 어린 꽃다운 아이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사람이 숨진 건 가슴 아픈데 그 세월호를 갖고 어떻게 보면 부패와 연결된 해상 교통사고인데 그걸로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는 아주 큰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회 규범화되어 있고 합법화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규범 세력이 된 것은 광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사회 규범화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우리 쪽에서나 또는 지식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는 그건 바로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처분이 되고 무지막지한 좌파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는 겁이 나서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구조화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얼치기 그 도구마 이론적 도구마에 빠져 있는 거의 좀 모자라는 사람들 같은데 열린 사회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어디든지 다양성을 인정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유 불쌍한 사람들 참 지 마음대로 그냥 몽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현실 불가능한 얘기들을 하는구나라고 불쌍하게 볼 수 있는 한 2~3%의 세력이어야 될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이 관념론, 추상론, 비현실적인 유토피아를 생각, 신의 의지를 버리고 인간이 인간을 종속시키고 노예화시키고 인간의 유토피아, 천국을 만들겠다 하는 자들은 항상 지옥을 만듭니다. 프랑스 혁명의 로베스피에르 이후로 전체주의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지구촌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그 20세기에 다 경험했던 것을 OECD 경제 11번째 국가 3만 불 이상 5천만 명이 넘는 세계 7번째 우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 목전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런 아니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제 사회로 총선에서 잘못되면 우리는 이제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스위스나 프랑스, 특히 스위스가 여성 참정권을 1971년에 준 거는 뭐냐 하면은 여성들이 약간 감성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면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스위스란 나라조차도 1971년에 그렇게 선거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통한 소위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체제를 보호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15 선거가 이제 우리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성적인 태도로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 정말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 자유 시민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이번에 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김정희 박사님, 좀 짧게 네. 무시무시한 국제적인 뉴스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방금 전에 그 짧게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소식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그 탈북자분께서 조선족에게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중태에 빠지신 분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그 오늘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 가격했던 범인이 잡혔답니다. 방금 전에 지금 제가 5분 전에 연락을 받아서 일단 축하를 위해서 이 메시지 알려드리고요. 저는 어제 새벽 한 1시 반인가 2시쯤까지 기다렸다가 트럼프 대통령 연설 보고 잤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테러 활동을 중지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도 협조할 의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란과 동시에 북한도 동시에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그다음 미사일 개발에는 북한이 연결돼 있고 그것을 중개해주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러시아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막지 않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그림에서 작은 이파리 하나 북한이라는 것만 보고 결국 몸통 뿌리에 해당하는 중국을 간과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중국에 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위험성이라든가 중국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무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중들은요 앞으로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보다는 진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11시 41분이니까 앞으로 20분 뒤면은 문희상 국회의장하고 그 다음에 라트비아에서 오신 국회의장 이름이 무르니에츠라는 분하고 오찬이 있을 겁니다. 이 시기에 왜 라트비아 국회의장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라트비아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라고 좀 모르겠는데 이때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2017년도 비트코인 문제를 가지고 한창 시끄럽던 시절에도 라트비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게 아마 2017년 2월인가 2018년 2월경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북한으로 대북 송금을 하는 의심을 받던 라트비아의 ABLV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 지금 은행 명함 취소됐죠. 이 은행을 미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그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이란 문제로 미국이 전쟁이 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대립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라트비아 국회의장은 왜 온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게.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트비아가 어떤 나라였느냐? 과거 소비에트 시절서부터 KGB 공작 자금이 왔다 갔다 움직였던 은행입니다. 예? 그랬고 당연히 북한도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같이 교류했습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대북 송금이 된 건데 그 루트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난 그것도 신기해요. 예? 여러분 라트비아 아십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인들 라트비아 알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이라면. 8939. 아 그건 뭐 여기는 다르죠. 여기는 이제 저쪽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일반인들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이 문제 핵개발 저지 그 다음에 테러 활동 중지를 해당하는 이 와중에 아까 얘기했듯이만 이란에게 요청한 내용은 북한에게 요청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 이란의 무기는 북한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란의 요구한 내용은 북한의 요구한 내용과 동일한데 왜 이 시기에 또 똑같이 2년 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그 정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 그 강요들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일까 아니면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 정치인으로 위장한 어떻게 보면 간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얘기 지금도 언론에 묻혀서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사모펀드 중국에서 마련해 준 거 아닙니까? 6천억의 MOU 양해각서 맺었고 그 중국 강서성 화각과학발전개발공사로부터 아까 얘기했지 MOU 협정을 맺고 그 다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포스링크라는 회사 인수했거든요. 그 코이밍크 PE에서 만들어진 그 조국 펀드 회사에서 그 포스링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가 세톤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코링크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는데 그게 2018년 9월일 겁니다 아마. 그 시점은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금지된 시점하고 같은 달입니다. 중국 자본의 영향을 의해서 만들어진 조국의 사모펀드가 중국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서 같은 달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과연 우연일지일까요?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등 국가가 됩니다. 가상화폐를 만들지도 않은 나라가 어떻게 거래는 1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암호화폐 다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어디로 갔습니까? 임종석 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 왜 갔습니까? 이란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란은 왜 여기에 연결되나요? 당연히 대북성공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같은 네트워크 고리일 때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대중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강 건너 불 건너 얘기처럼 생각하고 그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 이슈만 합니다. 맨날 조국 구속, 정영식 구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지면은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 꽂혔던 모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체포할 수도 있고 탄핵할 수 있는 이런 저런 무기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움직이십니까? 왜 중국에 대해서는 침몰하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이 조국 사모펀드 문제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도 많아갖고 조금씩 정리를 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이 쫓겨났다고 여러분들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다음 대타로 나오는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또 어떤 여자냐? 이 사람 2017년 12월 3일 날 중국 북경에서 열렸던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대회에서 기조연설했던 여자입니다. 그거 중국 공산당 당대회예요. 근데 민주당은 거기 왜 갑니까? 민주당이 공산당입니까? 더구나 기조연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되려고 하는 거예요. 조국도 문제였습니다. 조국도 친중파였지만은 추미애도 친중파예요. 그리고 조국의 사모펀드를 조사하는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조지고 있죠. 어떤 그림이 보이냐는 겁니다.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네들은 선거 전까지 죽어도 문재인 정권이 중국과 어떤 작은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절대 밝히지 않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어떤 전략과 전술을 펼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파 쪽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도 않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걸 밝혀야지 뭐를 조사하는 겁니까? 정통성?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쟁은 이기면 그만인 건데 선거는 이기면 그만인 건데 근데 실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지금 관심을 안 갖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번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세균 씨 국무총리 이번에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과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문제죠. 이 사람 누굽니까? 이번에 왕이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친중 정치 인사들 한번 모여갖고 만찬하고 싶다고 했죠? 그때 참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정세균입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 되겠대요. 지금 우리나라 내각이요 전부 친중 인사예요. 정세균, 추미애, 아까 조국 민정수석 했었죠. 임종석, 물론 주사파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예외 아니죠. 페스카마오 때 조선족들 한국 어민들 죽인 거 변호해줬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번에 탈북자들 전부 다 강제 북송시켜버렸죠. 이 사람 전형적인 친중의 행동을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든 우리나라 청와대와 행정부에 다 배치되어 있는데
왜 친중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친중, 중국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지금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지역에 중국 애들이 자신들의 친중 정치인을 받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답니다. 대만 선거 지금 아시죠? 대만 선거에서 지금 친중 정치인을 지금 당선시키려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한국은 안 그럴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에는 중국 애들이 친중 정치인들을 이번 선거에 대거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 안 할 거라고 보세요? 그 공작의 대상이 단순히 민주당, 정의당일 것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공작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고 보세요? 왜 우리나라가 이게 안 될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정권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전쟁하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파라는 정치인이 친중 정치인이라면 미국은 절대 한국하고 손잡지 않습니다. 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결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 삼아 지식인은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고통과 시대의 문제를 안고 행동할 때 지식인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세상은 음모를 꾸며서 거짓으로 선전한 악마의 세력이 집권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이미 무덤으로 사졌고 비극적 악행으로 세상을 아포칼립스로 몰아넣었던 스탈린, 히틀러, 나치, 그 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평양의 정권, 그 운명을 직시하고 자유혁명을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관하고 절망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주인이, 주권자는 전체주의적 광란의 권력이 빠질 때 정권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저 비루하고 저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의 무대를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 세계는 중국이 뿌려놓은 돈이라고 하는 더러운 소위 매수에 미국이 정신을 차리고 워싱턴의 그 늪에 빠진 썩은 작자들을 몰아내는 트럼프 혁명이, 보수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혁명은 밖으로 중국을 주적으로 하는 세계의 자유화, 공정화, 주권의 보호를 위해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자유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기회로 삼읍시다. 그거는 화염과 분노와 화염에 의한 이 피부 환자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옥전에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총선 투쟁이 있습니다. 아까 이런 전체주의적 실체에 공범이 된 우리 소위 말하는 탐욕스럽고 또 비루한 우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호 이렇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대표가 불만족스럽습니다. 몽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 투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유한국당을 한국당에 제일 큰 관심과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결연하게 진정성 있게 통합하게 밀고 나가서 전체주의와 투쟁하고 표를 주고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전체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아까 얘기했듯이 피의 저항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버리는 그 위선의
저 친구들은 가장 인류사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를 취하면서 그 독재가 진보와 평화와 해방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놓고 파일을 놓고 부패합니다. 지금 다 받지 않습니까? 아마 보통 정권 같으면 하야해야 될 사안들이 우리 여론의 법정에서 공론의 법정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가면서 시간을 끌면서 은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의 싸움으로 내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꿀 수 있고 저들은 내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마음 단단히 먹고 단전에 힘쓰고 모두 자유시 시민들이 연대해서 저 악마의 전체주의 세력들을 추방합시다. 이상입니다. 자, 저기 질문 선언문 하고 앞으로 시간 한마디 하고 나는 전반적으로 끝냈어요. 지금 딱 질문만 딱 해주시죠. 네, 1분 네. 마이크 주세요. 예. 이동 마이크 좀 주시죠. 여기 오랜만에 시원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좀 저에게는 좀 미흡한 느낌이 있어요. 1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적폐청산은 뭐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로베스피에르의 목표정치입니다. 한마디 말해서 정적 제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협치를 못해요. 그리고 문재인은 한마디 말해서 김정은의 똘만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앞쪽에서 그렇게 됩니다. 그 한마디로 추동 세력이에요. 그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아까 그리고 여기 이강호 선생님께서 잠깐 아까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 한국당 얘기인데 겁을 먹고 쭉 살들만 많이 반복하셨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한국당은 친박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황교안 자체도 친박 세력 때문에 당선됐고 질문을 좀 나경원도 해주십시오. 그렇고 질문을 좀. 질문하겠어요. 한마디 나서 사라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도 물러났고 자유당 대처됐고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상 나리 앙투아네트 몰랐지만 왕당파 그 이후 왕이 없었어요. 왕당파도 몰랐어요. 한마디 말해서 이번 박근혜가 물러났으면 한국당도 깨끗이 사라져야 돼요. 한국당이 안 물러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안 물러나는 거예요. 한국당이 이 물러나야 할 것에 이력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물러나야 할 텐데 이 한국당이 그 수채공업을 막고 있어요. 네, 그래서 1분 넘었어요. 이가호 선생님께 질문할 것은 한국당을 아예 흡사버리고 진짜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확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덧붙여 지금 이 시간 같은 오늘 보니까 그 한국당이 계속 있어야 됩니까? 제가 지금 통합입니까? 할아버지 됐거든요. 이런 아이고 이렇게 답변해 그러니까 가는데 통합 한국당이 통합되면 어쨌든 한국당이에요. 친박 세력이에요. 이런 저는 뭐 친이친박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 뭐 추진위원회 뭐 이런 것들 오늘 발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여기 뭐 중도 보수 대통합 문을 반대하는 뭐 이러면서 이름들 나옵니다. 뭐 유승민 등등 이름 쭉 나오는데 제가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따위가 다시 배지를 달고 행세하는 그런 게 문재인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게 정권이 된다. 그 보수라는 용어도 쓰지 마세요. 그게 문재인 정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이제는 이럴 때가 아닙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래카드에 나와 있는 세 문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척결, 회복, 그리고 미래입니다. 척결, 종북 척결, 반역 척결, 부패 척결. 종북 세력이 반역 세력이고 그들이 가장 부패한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복하느냐? 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법치 파괴가 계속 싸우는 거야. 법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법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법치를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해야 자유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 정상이야 이게? 이 정상이야 이게? 어르신 들어보세요. 마지막 마무리 들어보세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여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경제를 재건하고 전부 자리에 앉으세요. 자, 진정하세요, 정치를 진정. 혁신하고 그리고 제2의 도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되고 원칙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형식적 승리를 내도 곧바로 짓밟힙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승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기성의 은사에 놀아나야 될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듭 짓겠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도 한마디만. 선언문. 자, 지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기 이강호 의원께서 우리 선언문을 아니 꼭 채택하겠습니다. 나지훈 그 순서를 보십시오. 나지훈 돼 있잖아요.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아니, 절대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나지훈에서.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 기독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지훈. 어디가 손일이 지금. 자, 선언문은 제가 잠깐 저기 메모를 잘못 받아가지고 역사두기 포럼의 사무총장인 나지훈 씨가 되었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같이 일어서죠. 안녕하십니까. 역사두기 포럼 회의 사무총장인 나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40대로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초심은 바로 헌법소와 탄핵무였습니다.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국선언문 3년 전 탄핵정국에서 한국 자유회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지성인으로서 북한 정권의 통일 전선 전략을 추종하며 허구를 앞세운 선전선동으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호도하여 국가적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적 전복 세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신장하고 강화하는 데 모든 열정과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권의 헌법과 체제 파괴 행위는 입법 쿠데타라는 정치적 폭거이자 실수 수 없는 역사의 범죄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와 범죄를 응징할 것을 자유국민에게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6.25 한국전쟁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67년간 전쟁 상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 전쟁 상태가 계속되어 오는 동안 남한과 북한은 유엔에 각기 독립국가로 가입하면서
국가 대 국가 간의 적대 관계로 역사적 변전을 하게 되었음을 적시해야 한다. 셋째, 전체주의 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잠시도 버린 일이 없거니와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괴상한 종족적 민족 도그마에 빠져 그런 야심에 동조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체제 파괴의 정점으로 달리고 있다. 넷째, 북계는 생명 공동체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과의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는 목류병 환자와 같은 행각을 서슴지 않으면서 한국과의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선사한 헌법 수호 의무를 파괴하는 행각을 연일 벌이고 있으며 대통령을 연설에서 자유나 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정치의 존재 이유까지 말살하고 있다. 다섯째,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선 이 위기에서 좀스러운 권력 투쟁으로 체제 탄핵에 동참한 반역자 정상배들은 아직도 현실을 적시하지 못하고 사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불나방처럼 펄렁거리며 결과적으로 체제 파괴 세력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여섯째,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지지해줄 정치 집단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국민은 스스로 힘으로 내 자유와 권리를 도둑질해간 자들에 맞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어떤 권력에 복종할 것인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낼 것이며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어떤 안전을 위하여 살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일곱 번째, 이제 시간이 없다. 비상사태이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자유민주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야 할 때이다.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 항복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분열이 일어나서 뭉치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 처절한 길밖에 없음을 각오하자. 2020년 1월 9일 이상입니다. 자, 오늘 행사 여기서 일단 복식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실과 용기로 다시 대한민국을 수복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결의를 다루는 시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여기 자주 오시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나와다니라고 생각해요. 형님 한번 사진 한번 쳐야 하네. 자, 서 박사님. 자, 이게 박수 좀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싸워서 이기자. 싸워서 자율로야 한대 이기자 합시다. 싸워서 이기자! 아니 이제 이런 일도 팬들이 그래 계속 하지.